삶의 가장 혹독한 시련 중 하나인 암. 진단을 받는 순간 환자와 가족의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찹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절실한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이제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인터넷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기 쉽습니다. 암 환자는 탄수화물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것만 먹으면 암이 낫는다. 와 같은 단편적인 조언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 큰 혼란과 불안에 빠뜨리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지혜와 희망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클릭 하나하나에 건강과 평안의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암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 그 첫 번째 장을 시작하겠습니다. 1부, 나쁜 탄수화물과 좋은 탄수화물의 진실. 암 환자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말, 과연 진실일까요? 이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위험한 오해입니다.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을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탄수화물을 먹느냐입니다. 우리가 암의 존재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PET-CT 검사를 떠올려 봅시다. 이 검사는 포도당에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꼬리표를 붙여 몸에 주사하는 원리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포도당을 필요로 하지만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더 탐욕스럽고 왕성하게 포도당을 흡수합니다. 마치 동네에 피자가 배달되었을 때 가장 힘세고 난폭한 불량배가 피자를 독차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때문에 포도당이 비정상적으로 뭉쳐있는 곳을 촬영하면 암의 위치와 크기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쁜 탄수화물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흰쌀밥, 밀가루 음식, 떡, 설탕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만듭니다. 순식간에 혈액 속에 넘쳐나는 포도당은 암세포에게는 그야말로 풍성한 잔치상입니다. 암세포는 이 에너지를 독차지하여 무럭무럭 자라나고 정상세포는 오히려 굶주리게 됩니다. 환자의 몸은 점점 말라가는데 암 덩어리만 커지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몸의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분비될 때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라는 물질이 함께 따라 나옵니다. 이름 그대로 이것은 세포를 성장시키는 호르몬입니다. 암세포에 먹이를 주고 동시에 성장 촉진제까지 뿌려주는 셈이니 암세포가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몸의 정상세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요? 놀랍게도 정상세포 역시 탄수화물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뇌세포도 근육세포도 탄수화물이 없으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탄수화물을 무조건 끊는 것은 암세포를 굶기려다 내 몸의 건강한 군대까지 굶기는 어리석은 전략입니다. 해답은 좋은 탄수화물에 있습니다. 현미, 통곡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채소와 같은 좋은 탄수화물은 혈당을 천천히 그리고 완만하게 올려줍니다. 혈액 속으로 포도당이 서서히 공급되니 암세포가 에너지를 독차지할 틈이 없습니다. 정상세포도 제 몫의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아 면역력을 유지하고 몸의 기능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채소는 아주 훌륭한 탄수화물 공급원입니다. 채소의 대부분은 식이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고 장을 통과하며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고 비타민과 미네랄, 파이토케미컬과 같은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공급하여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서양식 식사에서 샐러드를 먼저 먹는 것처럼 우리도 식사 시 채소나 나물 반찬을 먼저 드셔보십시오.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자리를 잡아 이후에 들어오는 밥이나 다른 음식의 당 흡수 속도를 늦춰줄 것입니다. 2부, 호르몬과의 전쟁, 특히 유방암 환자가 알아야 할 것들 암 중에는 특정 호르몬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성암 발병률 1위인 유방암입니다.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유방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자극이 과도할 때 발생합니다. 에스트로겐에 오래 그리고 많이 노출될수록 유방세포는 더 활발히 분열하고 이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생겨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커집니다. 이미 생긴 유방암 세포에 에스트로겐이 공급되면 암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됩니다. 이것이 현대 여성에게 유방암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 비해 초경은 빨라지고 폐경은 늦어지면서 여성이 일생 동안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총기간이 길어졌습니다. 또한 우리 몸의 지방 조직이 단순히 살이 아니라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호르몬 공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폐경 이후에는 난소의 기능이 멈추기 때문에 지방 조직에서 생성되는 에스트로겐의 영향력이 더욱 커집니다. 다른 암 환자들은 체중이 빠져 걱정인데 유방암 환자에게 살이 찌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살이 찐다는 것은 지방 조직이 늘어난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암의 재발과 성장을 부추기는 에스트로겐 공장을 더 많이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방암 환자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음식 중 하나는 의외로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 보충을 위해 우유를 마시지만 우유는 본래가 태어난 송아지를 단기간에 급격히 성장시키기 위한 성장 촉진제입니다. 그 안에는 송아지를 위한 강력한 성장 호르몬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정상세포가 아닌 암세포의 성장을 돕게 될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치즈, 버터와 같은 유가공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할 음식은 바로 콩입니다. 과거에는 콩에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있어 유방암에 해롭다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 결과 이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임이 밝혀졌습니다. 콩에 든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우리 몸의 나쁜 에스트로겐과는 다른 착한 에스트로겐입니다. 마치 의자 뺏기 게임과 같습니다. 착한 콩 에스트로겐이 유방세포의 수용체라는 의자에 먼저 가서 자리를 다 차지해버리면 암을 유발하는 나쁜 에스트로겐이 뒤늦게 도착해도 앉을 자리가 없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암을 예방하고 재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두부, 청국장, 된장 등 콩을 가공하거나 발효시킨 식품은 매우 훌륭한 단백질과 착한 에스트로겐의 공급원입니다. 다만 시중에서 파는 달콤한 두유는 첨가당이 많을 수 있으니 집에서 직접 콩을 갈아 만든 콩물이나 무가당 두유를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3부, 양날의 검, 비타민C의 진실, 비타민C 주사만 맞으면 암이 낫는다. 는 믿음 역시 위험한 환상입니다. 비타민C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효과를 내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우리가 영양제처럼 입으로 섭취하는 저용량의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항산화제로 작용합니다. 세포의 노화를 막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피로 회복과 피부 미용에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사람이든 암 환자든 하루 2000mg 정도의 저용량 비타민 C 섭취는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분명히 이롭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몸은 경구 섭취로 하루 2400mg 이상은 흡수하지 못하고 모두 배설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암세포를 공격할 정도의 효과는 낼 수 없습니다. 반면 병원에서 정맥주사로 맞는 고용량의 비타민C는 정반대의 작용을 합니다. 고농도의 비타민C는 혈액 속에서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내는데 이는 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항암제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원리와 유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정상세포는 과산화수소를 물로 분해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어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암세포는 이 효소가 없어 과산화수소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즉, 고용량 비타민 C요법은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일종의 표적 치료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항암 치료 대신 비타민 C 주사만 맞아도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항암제는 적진을 초토화시키는 미사일과 같다면 고용량 비타민 C는 권총과 같습니다. 그 위력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C요법은 표준 항암 치료를 보조하거나 더 이상 쓸 항암제가 없는 경우 또는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고 해독을 돕는 목적으로 사용할 때 의미가 있는 보완대 체요법입니다. 표준 치료라는 든든한 총사령관을 버리고 지원군에게만 모든 전투를 맡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현명한 환자라면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취해 시너지를 내는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4부, 가장 강력한 치료제, 마음과 실천. 25년 전 저의 아버님께서 식도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가 성공적이라고 했지만 3년 생존율은 20에서 30%에 불과합니다. 라는 냉정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버님은 치료 과정에서 15kg이 빠지고 수술 부위가 좁아져 물조차 삼키기 힘든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는 현대의학의 한계를 넘어설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식이요법과 통합적인 노력 끝에 아버님은 3년이 아닌 13년 반을 더 사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진통제 한 번 쓰지 않으시고 평일에는 게이트볼을 치러 다니실 정도로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하셨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발표하는 통계는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만 받은 환자들의 평균일 뿐입니다. 여기에 식이요법,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스스로의 노력을 더한 환자들의 통계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무서운 암을 진단받고도 좋은 결과를 얻는 분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진단 초기의 분노와 절망을 빠르게 극복하고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냉철하게 받아들입니다. 둘째, 합리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암은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일 수 있습니다. 암 이전의 완벽한 상태로 돌아가겠다는 비현실적인 목표 대신 암과 함께 하지만 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겠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셋째, 정보를 맹신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되 스스로 주체적으로 공부하고 실천합니다. 환우회나 인터넷의 카더라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몸에 맞는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넷째,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2달마다 찍는 CT 결과에 연연하기보다 그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건강한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을 묵묵히 해나갑니다. 마음을 단순하게 비우고 하루하루의 실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암과의 싸움은 외롭고 긴 여정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곁에는 가족이 있고 당신을 돕고자 하는 의료진이 있으며 무엇보다 당신의 몸과 마음 속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나쁜 것을 비워내고 좋은 것으로 채우십시오. 나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을 비우고 그 자리를 신선한 채소와 좋은 단백질로 채우십시오. 절망과 두려움을 비우고 그 자리를 희망과 살고자 하는 의지로 채우십시오. 당신의 현명한 선택과 꾸준한 노력이 암이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가장 밝은 삶의 가장 혹독한 시련 중 하나인 암. 진단을 받는 순간 환자와 가족의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찹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절실한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이제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인터넷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기 쉽습니다. 암 환자는 탄수화물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것만 먹으면 암이 낫는다. 와 같은 단편적인 조언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 큰 혼란과 불안에 빠뜨리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지혜와 희망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클릭 하나하나에 건강과 평안의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암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 그 첫 번째 장을 시작하겠습니다. 1부, 나쁜 탄수화물과 좋은 탄수화물의 진실. 암 환자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말, 과연 진실일까요? 이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위험한 오해입니다.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을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탄수화물을 먹느냐입니다. 우리가 암의 존재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PET-CT 검사를 떠올려 봅시다. 이 검사는 포도당에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꼬리표를 붙여 몸에 주사하는 원리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포도당을 필요로 하지만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더 탐욕스럽고 왕성하게 포도당을 흡수합니다. 마치 동네에 피자가 배달되었을 때 가장 힘세고 난폭한 불량배가 피자를 독차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때문에 포도당이 비정상적으로 뭉쳐있는 곳을 촬영하면 암의 위치와 크기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쁜 탄수화물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흰쌀밥, 밀가루 음식, 떡, 설탕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만듭니다. 순식간에 혈액 속에 넘쳐나는 포도당은 암세포에게는 그야말로 풍성한 잔치상입니다. 암세포는 이 에너지를 독차지하여 무럭무럭 자라나고 정상세포는 오히려 굶주리게 됩니다. 환자의 몸은 점점 말라가는데 암 덩어리만 커지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몸의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분비될 때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라는 물질이 함께 따라 나옵니다. 이름 그대로 이것은 세포를 성장시키는 호르몬입니다. 암세포에 먹이를 주고 동시에 성장 촉진제까지 뿌려주는 셈이니 암세포가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몸의 정상세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요? 놀랍게도 정상세포 역시 탄수화물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뇌세포도 근육세포도 탄수화물이 없으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탄수화물을 무조건 끊는 것은 암세포를 굶기려다 내 몸의 건강한 군대까지 굶기는 어리석은 전략입니다. 해답은 좋은 탄수화물에 있습니다. 현미, 통곡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채소와 같은 좋은 탄수화물은 혈당을 천천히 그리고 완만하게 올려줍니다.
혈액 속으로 포도당이 서서히 공급되니 암세포가 에너지를 독차지할 틈이 없습니다. 정상세포도 제 몫의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아 면역력을 유지하고 몸의 기능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채소는 아주 훌륭한 탄수화물 공급원입니다. 채소의 대부분은 식이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고 장을 통과하며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고 비타민과 미네랄, 파이토케미컬과 같은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공급하여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서양식 식사에서 샐러드를 먼저 먹는 것처럼 우리도 식사 시 채소나 나물 반찬을 먼저 드셔보십시오.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자리를 잡아 이후에 들어오는 밥이나 다른 음식의 당 흡수 속도를 늦춰줄 것입니다. 2부, 호르몬과의 전쟁, 특히 유방암 환자가 알아야 할 것들 암 중에는 특정 호르몬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성암 발병률 1위인 유방암입니다.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유방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자극이 과도할 때 발생합니다. 에스트로겐에 오래 그리고 많이 노출될수록 유방세포는 더 활발히 분열하고 이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생겨하므로 발전할 위험이 커집니다. 이미 생긴 유방암 세포에 에스트로겐이 공급되면 암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됩니다. 이것이 현대 여성에게 유방암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 비해 초경은 빨라지고 폐경은 늦어지면서 여성이 일생 동안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총기간이 길어졌습니다. 또한 우리 몸의 지방 조직이 단순히 살이 아니라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호르몬 공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폐경 이후에는 난소의 기능이 멈추기 때문에 지방 조직에서 생성되는 에스트로겐의 영향력이 더욱 커집니다. 다른 암 환자들은 체중이 빠져 걱정인데 유방암 환자에게 살이 찌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살이 찐다는 것은 지방 조직이 늘어난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암의 재발과 성장을 부추기는 에스트로겐 공장을 더 많이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방암 환자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음식 중 하나는 의외로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 보충을 위해 우유를 마시지만 우유는 본래가 태어난 송아지를 단기간에 급격히 성장시키기 위한 성장 촉진제입니다. 그 안에는 송아지를 위한 강력한 성장 호르몬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정상세포가 아닌 암세포의 성장을 돕게 될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치즈, 버터와 같은 유가공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할 음식은 바로 콩입니다. 과거에는 콩에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있어 유방암에 해롭다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 결과 이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임이 밝혀졌습니다. 콩에 든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우리 몸의 나쁜 에스트로겐과는 다른 착한 에스트로겐입니다. 마치 의자 뺏기 게임과 같습니다. 착한 콩 에스트로겐이 유방세포의 수용체라는 의자에 먼저 가서 자리를 다 차지해버리면 암을 유발하는 나쁜 에스트로겐이 뒤늦게 도착해도 앉을 자리가 없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암을 예방하고 재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두부, 청국장, 된장 등 콩을 가공하거나 발효시킨 식품은 매우 훌륭한 단백질과 착한 에스트로겐의 공급원입니다. 다만 시중에서 파는 달콤한 두유는 첨가당이 많을 수 있으니 집에서 직접 콩을 갈아 만든 콩물이나 무가당 두유를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3부, 양날의 검,
비타민 C의 진실, 비타민 C 주사만 맞으면 암이 낫는다. 는 믿음 역시 위험한 환상입니다. 비타민 C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효과를 내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우리가 영양제처럼 입으로 섭취하는 저용량의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항산화제로 작용합니다. 세포의 노화를 막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피로 회복과 피부 미용에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사람이든 암 환자든 하루 2000mg 정도의 저용량 비타민 C 섭취는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분명히 이롭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몸은 경구 섭취로 하루 2400mg 이상은 흡수하지 못하고 모두 배설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암세포를 공격할 정도의 효과는 낼 수 없습니다. 반면 병원에서 정맥주사로 맞는 고용량의 비타민 C는 정반대의 작용을 합니다. 고농도의 비타민 C는 혈액 속에서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내는데 이는 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항암제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원리와 유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정상세포는 과산화수소를 물로 분해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어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암세포는 이 효소가 없어 과산화수소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즉, 고용량 비타민 C 요법은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일종의 표적 치료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항암 치료 대신 비타민 C 주사만 맞아도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항암제는 적진을 초토화시키는 미사일과 같다면 고용량 비타민 C는 권총과 같습니다. 그 위력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C 요법은 표준 항암 치료를 보조하거나 더 이상 쓸 항암제가 없는 경우 또는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고 해독을 돕는 목적으로 사용할 때 의미가 있는 보완 대체요법입니다. 표준 치료라는 든든한 총사령관을 버리고 지원군에게만 모든 전투를 맡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현명한 환자라면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취해 시너지를 내는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4부, 가장 강력한 치료제, 마음과 실천. 25년 전 저의 아버님께서 식도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가 성공적이라고 했지만 3년 생존율은 20에서 30%에 불과합니다. 라는 냉정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버님은 치료 과정에서 15kg이 빠지고 수술 부위가 좁아져 물조차 삼키기 힘든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는 현대의학의 한계를 넘어설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식이요법과 통합적인 노력 끝에 아버님은 3년이 아닌 13년 반을 더 사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진통제 한 번 쓰지 않으시고 평일에는 게이트볼을 치러 다니실 정도로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하셨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발표하는 통계는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만 받은 환자들의 평균일 뿐입니다. 여기에 식이요법,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스스로의 노력을 더한 환자들의 통계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무서운 암을 진단받고도 좋은 결과를 얻는 분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진단 초기의 분노와 절망을 빠르게 극복하고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냉철하게 받아들입니다. 둘째, 합리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암은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일 수 있습니다. 암 이전의 완벽한 상태로 돌아가겠다는 비현실적인 목표 대신 암과 함께 하지만 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겠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셋째, 정보를 맹신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되 스스로 주체적으로 공부하고 실천합니다.
환우회나 인터넷에 카더라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몸에 맞는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넷째,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2달마다 찍는 CT 결과에 연연하기보다 그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건강한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을 묵묵히 해나갑니다. 마음을 단순하게 비우고 하루하루의 실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암과의 싸움은 외롭고 긴 여정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곁에는 가족이 있고 당신을 돕고자 하는 의료진이 있으며 무엇보다 당신의 몸과 마음 속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나쁜 것을 비워내고 좋은 것으로 채우십시오. 나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을 비우고 그 자리를 신선한 채소와 좋은 단백질로 채우십시오. 절망과 두려움을 비우고 그 자리를 희망과 살고자 하는 의지로 채우십시오. 당신의 현명한 선택과 꾸준한 노력이 암이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가장 밝은 삶의 가장 혹독한 시련 중 하나인 암. 진단을 받는 순간 환자와 가족의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찹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절실한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이제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인터넷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기 쉽습니다. 암 환자는 탄수화물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것만 먹으면 암이 낫는다. 와 같은 단편적인 조언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 큰 혼란과 불안에 빠뜨리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지혜와 희망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클릭 하나하나에 건강과 평안의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암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 그 첫 번째 장을 시작하겠습니다. 1부, 나쁜 탄수화물과 좋은 탄수화물의 진실. 암 환자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말, 과연 진실일까요? 이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위험한 오해입니다.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을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탄수화물을 먹느냐입니다. 우리가 암의 존재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PET-CT 검사를 떠올려 봅시다. 이 검사는 포도당에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꼬리표를 붙여 몸에 주사하는 원리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포도당을 필요로 하지만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더 탐욕스럽고 왕성하게 포도당을 흡수합니다. 마치 동네에 피자가 배달되었을 때 가장 힘세고 난폭한 불량배가 피자를 독차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때문에 포도당이 비정상적으로 뭉쳐있는 곳을 촬영하면 암의 위치와 크기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쁜 탄수화물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흰쌀밥, 밀가루 음식, 떡, 설탕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만듭니다. 순식간에 혈액 속에 넘쳐나는 포도당은 암세포에게는 그야말로 풍성한 잔치상입니다. 암세포는 이 에너지를 독차지하여 무럭무럭 자라나고 정상세포는 오히려 굶주리게 됩니다. 환자의 몸은 점점 말라가는데 암 덩어리만 커지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몸의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분비될 때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라는 물질이 함께 따라 나옵니다. 이름 그대로 이것은 세포를 성장시키는 호르몬입니다. 암세포에 먹이를 주고 동시에 성장 촉진제까지 뿌려주는 셈이니 암세포가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몸의 정상세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요? 놀랍게도 정상세포 역시 탄수화물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뇌세포도 근육세포도 탄수화물이 없으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탄수화물을 무조건 끊는 것은 암세포를 굶기려다 내 몸의 건강한 군대까지 굶기는 어리석은 전략입니다. 해답은 좋은 탄수화물에 있습니다. 현미, 통곡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채소와 같은 좋은 탄수화물은 혈당을 천천히 그리고 완만하게 올려줍니다. 혈액 속으로 포도당이 서서히 공급되니 암세포가 에너지를 독차지할 틈이 없습니다. 정상세포도 제 몫의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아 면역력을 유지하고 몸의 기능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채소는 아주 훌륭한 탄수화물 공급원입니다. 채소의 대부분은 식이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고 장을 통과하며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고 비타민과 미네랄, 파이토케미컬과 같은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공급하여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서양식 식사에서 샐러드를 먼저 먹는 것처럼 우리도 식사 시 채소나 나물 반찬을 먼저 드셔보십시오.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자리를 잡아 이후에 들어오는 밥이나 다른 음식의 당 흡수 속도를 늦춰줄 것입니다. 2부, 호르몬과의 전쟁, 특히 유방암 환자가 알아야 할 것들 암 중에는 특정 호르몬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성암 발병률 1위인 유방암입니다.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유방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자극이 과도할 때 발생합니다. 에스트로겐에 오래 그리고 많이 노출될수록 유방세포는 더 활발히 분열하고 이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생겨하므로 발전할 위험이 커집니다. 이미 생긴 유방암 세포에 에스트로겐이 공급되면 암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됩니다. 이것이 현대 여성에게 유방암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 비해 초경은 빨라지고 폐경은 늦어지면서 여성이 일생 동안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총기간이 길어졌습니다. 또한 우리 몸의 지방 조직이 단순히 살이 아니라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호르몬 공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폐경 이후에는 난소의 기능이 멈추기 때문에 지방 조직에서 생성되는 에스트로겐의 영향력이 더욱 커집니다. 다른 암 환자들은 체중이 빠져 걱정인데 유방암 환자에게 살이 찌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살이 찐다는 것은 지방 조직이 늘어난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암의 재발과 성장을 부추기는 에스트로겐 공장을 더 많이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방암 환자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음식 중 하나는 의외로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 보충을 위해 우유를 마시지만 우유는 본래가 태어난 송아지를 단기간에 급격히 성장시키기 위한 성장 촉진제입니다. 그 안에는 송아지를 위한 강력한 성장 호르몬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정상세포가 아닌 암세포의 성장을 돕게 될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치즈, 버터와 같은 유가공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할 음식은 바로 콩입니다. 과거에는 콩에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있어 유방암에 해롭다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 결과 이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임이 밝혀졌습니다. 콩에 든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우리 몸의 나쁜 에스트로겐과는 다른 착한 에스트로겐입니다. 마치 의자 뺏기 게임과 같습니다.
착한 콩에스트로겐이 유방세포의 수용체라는 의자에 먼저 가서 자리를 다 차지해버리면 암을 유발하는 나쁜 에스트로겐이 뒤늦게 도착해도 앉을 자리가 없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암을 예방하고 재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두부, 청국장, 된장 등 콩을 가공하거나 발효시킨 식품은 매우 훌륭한 단백질과 착한 에스트로겐의 공급원입니다. 다만 시중에서 파는 달콤한 두유는 첨가당이 많을 수 있으니 집에서 직접 콩을 갈아 만든 콩물이나 무가당 두유를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3부, 양날의 검, 비타민C의 진실, 비타민C 주사만 맞으면 암이 낫는다. 는 믿음 역시 위험한 환상입니다. 비타민C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효과를 내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우리가 영양제처럼 입으로 섭취하는 저용량의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항산화제로 작용합니다. 세포의 노화를 막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피로 회복과 피부 미용에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사람이든 암 환자든 하루 2000mg 정도의 저용량 비타민 C 섭취는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분명히 이롭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몸은 경구 섭취로 하루 2400mg 이상은 흡수하지 못하고 모두 배설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암세포를 공격할 정도의 효과는 낼 수 없습니다. 반면 병원에서 정맥주사로 맞는 고용량의 비타민C는 정반대의 작용을 합니다. 고농도의 비타민C는 혈액 속에서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내는데 이는 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항암제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원리와 유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정상세포는 과산화수소를 물로 분해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어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암세포는 이 효소가 없어 과산화수소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즉, 고용량 비타민 C요법은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일종의 표적 치료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항암 치료 대신 비타민 C 주사만 맞아도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항암제는 적진을 초토화시키는 미사일과 같다면 고용량 비타민C는 권총과 같습니다. 그 위력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량 비타민C요법은 표준 항암 치료를 보조하거나 더 이상 쓸 항암제가 없는 경우 또는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고 해독을 돕는 목적으로 사용할 때 의미가 있는 보완대 체요법입니다. 표준 치료라는 든든한 총사령관을 버리고 지원군에게만 모든 전투를 맡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현명한 환자라면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취해 시너지를 내는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4부, 가장 강력한 치료제, 마음과 실천. 25년 전 저의 아버님께서 식도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가 성공적이라고 했지만 3년 생존율은 20에서 30%에 불과합니다. 라는 냉정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버님은 치료 과정에서 15kg이 빠지고 수술 부위가 좁아져 물조차 삼키기 힘든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는 현대의학의 한계를 넘어설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식이요법과 통합적인 노력 끝에 아버님은 3년이 아닌 13년 반을 더 사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진통제 한 번 쓰지 않으시고 평일에는 게이트볼을 치러 다니실 정도로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하셨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발표하는 통계는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만 받은 환자들의 평균일 뿐입니다. 여기에 식이요법,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스스로의 노력을 더한 환자들의 통계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무서운 암을 진단받고도 좋은 결과를 얻는 분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진단 초기의 분노와 절망을 빠르게 극복하고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냉철하게 받아들입니다. 둘째, 합리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암은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일 수 있습니다. 암 이전의 완벽한 상태로 돌아가겠다는 비현실적인 목표 대신 암과 함께 하지만 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겠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셋째, 정보를 맹신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되 스스로 주체적으로 공부하고 실천합니다. 환우회나 인터넷의 카더라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몸에 맞는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넷째,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2달마다 찍는 CT 결과에 연연하기보다 그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건강한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을 묵묵히 해나갑니다. 마음을 단순하게 비우고 하루하루의 실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암과의 싸움은 외롭고 긴 여정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곁에는 가족이 있고 당신을 돕고자 하는 의료진이 있으며 무엇보다 당신의 몸과 마음 속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나쁜 것을 비워내고 좋은 것으로 채우십시오. 나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을 비우고 그 자리를 신선한 채소와 좋은 단백질로 채우십시오. 절망과 두려움을 비우고 그 자리를 희망과 살고자 하는 의지로 채우십시오. 당신의 현명한 선택과 꾸준한 노력이 암이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가장 밝은 삶의 가장 혹독한 시련 중 하나인 암. 진단을 받는 순간 환자와 가족의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찹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절실한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이제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인터넷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기 쉽습니다. 암 환자는 탄수화물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것만 먹으면 암이 낫는다. 와 같은 단편적인 조언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 큰 혼란과 불안에 빠뜨리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지혜와 희망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클릭 하나하나에 건강과 평안의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암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 그 첫 번째 장을 시작하겠습니다. 1부, 나쁜 탄수화물과 좋은 탄수화물의 진실. 암 환자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말, 과연 진실일까요? 이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위험한 오해입니다.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을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탄수화물을 먹느냐입니다. 우리가 암의 존재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PET-CT 검사를 떠올려 봅시다. 이 검사는 포도당에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꼬리표를 붙여 몸에 주사하는 원리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포도당을 필요로 하지만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더 탐욕스럽고 왕성하게 포도당을 흡수합니다. 마치 동네에 피자가 배달되었을 때 가장 힘세고 난폭한 불량배가 피자를 독차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때문에 포도당이 비정상적으로 뭉쳐있는 곳을 촬영하면 암의 위치와 크기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쁜 탄수화물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흰쌀밥, 밀가루 음식, 떡, 설탕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만듭니다. 순식간에 혈액 속에 넘쳐나는 포도당은 암세포에게는 그야말로 풍성한 잔치상입니다. 암세포는 이 에너지를 독차지하여 무럭무럭 자라나고 정상세포는 오히려 굶주리게 됩니다.
환자의 몸은 점점 말라가는데 암 덩어리만 커지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몸의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분비될 때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라는 물질이 함께 따라 나옵니다. 이름 그대로 이것은 세포를 성장시키는 호르몬입니다. 암세포에 먹이를 주고 동시에 성장 촉진제까지 뿌려주는 셈이니 암세포가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몸의 정상세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요? 놀랍게도 정상세포 역시 탄수화물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뇌세포도 근육세포도 탄수화물이 없으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탄수화물을 무조건 끊는 것은 암세포를 굶기려다 내 몸의 건강한 군대까지 굶기는 어리석은 전략입니다. 해답은 좋은 탄수화물에 있습니다. 현미, 통곡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채소와 같은 좋은 탄수화물은 혈당을 천천히 그리고 완만하게 올려줍니다. 혈액 속으로 포도당이 서서히 공급되니 암세포가 에너지를 독차지할 틈이 없습니다. 정상세포도 제 몫의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아 면역력을 유지하고 몸의 기능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채소는 아주 훌륭한 탄수화물 공급원입니다. 채소의 대부분은 식이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고 장을 통과하며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고 비타민과 미네랄, 파이토케미컬과 같은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공급하여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서양식 식사에서 샐러드를 먼저 먹는 것처럼 우리도 식사 시 채소나 나물 반찬을 먼저 드셔보십시오.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자리를 잡아 이후에 들어오는 밥이나 다른 음식의 당 흡수 속도를 늦춰줄 것입니다. 2부, 호르몬과의 전쟁, 특히 유방암 환자가 알아야 할 것들 암 중에는 특정 호르몬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성암 발병률 1위인 유방암입니다.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유방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자극이 과도할 때 발생합니다. 에스트로겐에 오래 그리고 많이 노출될수록 유방세포는 더 활발히 분열하고 이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생겨함으로 발전할 위험이 커집니다. 이미 생긴 유방암 세포에 에스트로겐이 공급되면 암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됩니다. 이것이 현대 여성에게 유방암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 비해 초경은 빨라지고 폐경은 늦어지면서 여성이 일생 동안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총기간이 길어졌습니다. 또한 우리 몸의 지방 조직이 단순히 살이 아니라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호르몬 공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폐경 이후에는 난소의 기능이 멈추기 때문에 지방 조직에서 생성되는 에스트로겐의 영향력이 더욱 커집니다. 다른 암 환자들은 체중이 빠져 걱정인데 유방암 환자에게 살이 찌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살이 찐다는 것은 지방 조직이 늘어난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암의 재발과 성장을 부추기는 에스트로겐 공장을 더 많이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방암 환자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음식 중 하나는 의외로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 보충을 위해 우유를 마시지만 우유는 본래가 태어난 송아지를 단기간에 급격히 성장시키기 위한 성장 촉진제입니다. 그 안에는 송아지를 위한 강력한 성장 호르몬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정상세포가 아닌 암세포의 성장을 돕게 될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치즈, 버터와 같은 유가공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할 음식은 바로 콩입니다. 과거에는 콩에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있어 유방암에 해롭다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 결과 이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임이 밝혀졌습니다. 콩에 든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우리 몸에 나쁜 에스트로겐과는 다른 착한 에스트로겐입니다. 마치 의자 뺏기 게임과 같습니다. 착한 콩에스트로겐이 유방세포의 수용체라는 의자에 먼저 가서 자리를 다 차지해버리면 암을 유발하는 나쁜 에스트로겐이 뒤늦게 도착해도 앉을 자리가 없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암을 예방하고 재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두부, 청국장, 된장 등 콩을 가공하거나 발효시킨 식품은 매우 훌륭한 단백질과 착한 에스트로겐의 공급원입니다. 다만 시중에서 파는 달콤한 두유는 첨가당이 많을 수 있으니 집에서 직접 콩을 갈아 만든 콩물이나 무가당 두유를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3부, 양날의 검, 비타민C의 진실, 비타민C 주사만 맞으면 암이 낫는다. 는 믿음 역시 위험한 환상입니다. 비타민C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효과를 내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우리가 영양제처럼 입으로 섭취하는 저용량의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항산화제로 작용합니다. 세포의 노화를 막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피로 회복과 피부 미용에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사람이든 암 환자든 하루 2000mg 정도의 저용량 비타민 C 섭취는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분명히 이롭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몸은 경구 섭취로 하루 2400mg 이상은 흡수하지 못하고 모두 배설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암세포를 공격할 정도의 효과는 낼 수 없습니다. 반면 병원에서 정맥주사로 맞는 고용량의 비타민C는 정반대의 작용을 합니다. 고농도의 비타민C는 혈액 속에서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내는데 이는 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항암제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원리와 유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정상세포는 과산화수소를 물로 분해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어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암세포는 이 효소가 없어 과산화수소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즉, 고용량 비타민 C요법은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일종의 표적 치료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항암 치료 대신 비타민 C 주사만 맞아도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항암제는 적진을 초토화시키는 미사일과 같다면 고용량 비타민C는 권총과 같습니다. 그 위력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량 비타민C요법은 표준 항암 치료를 보조하거나 더 이상 쓸 항암제가 없는 경우 또는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고 해독을 돕는 목적으로 사용할 때 의미가 있는 보완 대체요법입니다. 표준 치료라는 든든한 총사령관을 버리고 지원군에게만 모든 전투를 맡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현명한 환자라면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취해 시너지를 내는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4부, 가장 강력한 치료제, 마음과 실천. 25년 전 저의 아버님께서 식도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가 성공적이라고 했지만 3년 생존율은 20에서 30%에 불과합니다. 라는 냉정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버님은 치료 과정에서 15kg이 빠지고 수술 부위가 좁아져 물조차 삼키기 힘든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는 현대의학의 한계를 넘어설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식이요법과 통합적인 노력 끝에 아버님은 3년이 아닌 13년 반을 더 사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진통제 한 번 쓰지 않으시고 평일에는 게이트볼을 치러 다니실 정도로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하셨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